기존에는 이제 오태민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신민철 작가님 이제 이런 분들 통해서 저희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 크립토 사업 하시는 업계에 계신 분 모셔봤습니다.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억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사도 되나요? 네, 그럼요. 비트코인 1억이 이제 막 정고점을 간 넘고 살짝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난 3번의 반감기라는 어떤 사이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네. 이제 1억 됐다 그래서 뭐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 주구장창 내려갈 거다 이런 예상보다는 여기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는 논의가 더 사실 건전하고 좀 더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1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저는 나쁜 타이밍이 아니고요. 네.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롱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앞으로 지난 제가 2017년 처음 이 업계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한번 사봤을 때의 느낌도 똑같았거든요. 2017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에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017년 12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저도 접했고, 야,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한번 사보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 주구장창 떨어져서 4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버티셨어요? 버텼죠. 사실 못 버텼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다 팔고 나는 트레이딩을 못하나 보다. 나는 이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될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2020년에 또 한 번 우리가 불장이 왔었잖아요. 네. 2021년 11월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고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때 깨달았죠. 아, 2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됐구나.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사고 400만 원까지 내려올 때 이제 끝났다 싶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한번 목격을 했잖아요. 네. 또 그때 제가 이제 사업도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2024년 어느덧 1억 원을 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1억 원도 다시는 못 볼 가격이 언젠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으로 말씀은 사셔도 된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지금 저희가 결론부터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이게 좀 달러로 봤을 땐 72,000달러 그런데 원화 기준 1억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사토시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토시? 네.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비트코인이 1억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를 사토시라고 하는데 네. 1억분의 1비트코인입니다. 1억분의 1비트코인. 네. 1 뒤에 0이 8개 붙으면 네. 1억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0. 이제 소수점으로 바꾸면 가장 작은 단위 1사토시가 네. 이제 1억분의 1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네. 디비저블하다. 네. 쪼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돈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트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됐으니까 1사토시는 1원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스타벅스 커피 하나가 4,600원인가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얼마야? 했을 때 4,600사토시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 갖춰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직 이제 외국에서는 달러 기준으로는 네. 72,000불이니까 그렇죠.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뭔가 와닿지 않는. 네, 그래서 좀 계산하기 어려운 게 여전히 이제 거기에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사토시라는 개념까지 배워봤고. 네. 그럼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은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드린 질문하고 비슷하네요. 네, 지금 사도 되냐? 네. 뭐 이것도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크립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팔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될지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고객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거를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도 되냐? 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한번 팔고 다시 떨어질 때 사도 되는지. 그렇죠. 뭔가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나 트레이딩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존재하고 네. 이 사이클에서 파도를 잘 타면 저점에 줍줍해서 고점에 팔고 수익을 내고 또 그 수익을 가지고 저점에 줍줍하고 다음 고점에 더 수익을 내는 네. 그런 어떤 그림 같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그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나도 모르니 그렇죠. 사라. 그리고 꼭 잃어도 되는 손으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잃어도 되는 돈으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네네. 이사님은 얼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파실 생각이신가요? 아, 맞아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도 저는 비슷한 결입니다. 저는 얼마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을 팔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이거를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네. 사실 와이프는 물어본다기보다는 팔으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죠. 이제 얼마까지 오르면 팔아. 수익을 한번 내야지. 네. 이게 투자가 수익을 한번 내야지 투자지. 실현 수익을 한번 내야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방어 논리를 펴는 게 그때 팔아서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1억이니까 만약에 1억 5천 되면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1억 5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욕심을 버리고 나는 팔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는 거예요. 2억 5천, 3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제가 이걸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네네. 저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잘못 사서 가격이 내려가서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팔아서 돈을 잃었던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팔아서. 이거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항상 너무 빨리 팔아서 수익을 못 내고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억이 높은 가격은 맞으나 지금 팔았다가 1억 5천에 팔았다가 2억 3억 가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포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뭐 현금이든 아무튼 그 스테이블 코인이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보다가 도저히 못 참고 2억 5천에 또 고점에서 좀 사는 거예요. 또 사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끝물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2021년에 물려서 지금까지 뭐라 그러죠? 존버를 비자발적인. 네, 비자발적인 홀딩을 하고 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3년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년의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참 많은 그 사고 훈련을 했죠. 그래서 지금 파는 거, 뭐 얼마까지 도달하면 파는 거, 얼마가 되면 다시 사는 거 이런 플레이는 의미 없다. 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일단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비트코인은 얼마 되면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 나간다는 거죠. 네.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고 돈이 생기면 또 사고 계속 사다가 이런 목표는 있어요. 비트코인을 쭉 모으다가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할게요. 그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 팔 거예요. 그때는. 네. 제가 정말 해야만 하는 저에 네. 대한 투자나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그 비트코인을 팔므로써 살 수 있게 되면은 또는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사겠죠. 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 그 패턴이 저에게 주는 거는 시간적 자유. 그리고 다른 곳에 너무 신경을 쏟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여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렇죠. 이게 고점인가, 이게 저점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안 하고 그 시간에 제 몸값을 띄울 수 있는 뭔가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들리고 그 늘어난 현금 흐름으로 비트코인 더 사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뭐 와이프와 가족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어떤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 이렇게 잉여 현금이 있으면 사고 어떤 이거를 팔기 위한 목적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깊은 사실 공부가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믿고 뭐 죽을 때까지 이거 사면서 그냥 계속해서 투자할 거다. 또는 자녀한테 물려주기까지 할 거다. 네. 라는 결정까지 하려면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요즘
그 비트코인 업계 유명하신 사업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예. 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엄청 사는 회사로 네네. 유명하죠. 이제 그분이 팟캐스트나 방송 나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100시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비트코인을 사내 많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엄청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 회사 자산 그리고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회사 이름으로 전환사채, 네네네.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또 사고 네. 요 정도의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려면 정말 깊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 공감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좀 더 딥하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위험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멀리 네. 하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뭔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좀 사이클이라든지 추이를 좀 전망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이번 반감기 한 4월 19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하루 공급 개수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지금은 900개 정도인가요? 네, 하루에 900개 네. BTC가 나오죠. 그래서 450개로 이제 줄어드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더 희소해지는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900개가 나오면은 뭐 그걸 이제 현재 가격으로 곱해서 총 얼마의 시가총액이 형성된다. 하루에 새로 들어오는 인플로우가 이만큼이다 계산되잖아요. 네. 그게 공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얼마냐? 결국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을 빨아들이는 수요가 얼마냐? 요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겠죠. 네. 우리가 경제학 기초 시간에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 곡선. 그렇죠. 가운데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그 공급을 많이 앞질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도 약간 포모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데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래하거나 사기가 쉬웠어요. 네. 거래소 앱을 깔면은 그냥 뭐 은행 계좌를 연동해가지고 바로 살 수 있었는데 이 고객들의 돈을 예치해서 받는 고객들의 돈을 운용해주는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합법적인 레일 위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만 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단이 없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가모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만들어서 이 고객들의 돈을 거기에다 다 넣고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관 투자 입장이 돼보면은 이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사실 얘기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플레이하던 주식 시장 위에서 비트코인에 드디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해왔던 어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투자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지난 반감기와 지금이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기관이라고 제가 이제 퉁쳐서 말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맡아서 운용하는 자금은 네. 대부분 이런 저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이제 이상의 은퇴 자금들이나 조금 이제 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시는 고액 자산가들이 그런 자산운용사 브로커리지 펌을 이용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자금들을 운용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의 1월 15일에 첫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 3월 초인데, 네. 그 거래일 기준으로 2달이 아직 안 되는 기간 동안 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들어왔어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 중에 제일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2달 동안 20만 개 비트코인 사들였다고. 맞습니다. 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인데, 네네. 이 블랙록이 그동안 런칭했던 수많은 ETF들 또는 미국에서 런칭됐던 그 수많은 ETF들 중에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100억 달러의 총 자산을 넘은 ETF가 없었어요. 지금 블랙록이 총 120억 달러에 거의 이제 130억 달러 됐습니다.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비트코인 ETF를 통해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페이스고, 네. 전체 비트코인 이제 ETF 10개 지금 종목이 거래 중인데, 전체로 하면은 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처음 이제 1월 11일에 거래 시작할 때, 1월 15일에 시작했거든요. 1월 15일에 거래 시작할 때는 2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이라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미국의 금 ETF, 네. 그 피지컬 골드 ETF가
총 900억 달러의 자금이 예치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거의 절반 이상을 따라잡은 거예요. 와. 근데 금 ETF는 2004년에 출시됐습니다. 네, 처음. 네. 그래서 20년이 넘었거든요, 나온 지.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제 900억 달러 수준인데 비트코인 ETF는 2달도 안 됐는데 5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 반감기, 2020년 반감기, 2016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를 우리만 했죠.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끼리만 했죠.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커버하지도 않았고 자산운용사분들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고 저거 그냥 뭐 자금 세탁이나 이용되는 그런 페이크 머니다 아니면은 뭐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만 폄훼하게 바빴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네. ETF가 나오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네네. 폭스뉴스, CNBC, 블룸버그 이런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엄청 찬양을 해요. 비트코인의 영업사원이자 마케터가 스스로 돼가지고 공중파 TV에 네네.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2017년부터 엮여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참 상전벽해 같다는 느낌을 받죠. 비트코인 시장이 캐피털에 액세스하는 종류가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통금융권에 있는 자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오기 시작한 게 이번 반감기와 지난 네. 반감기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그 이전에는 반감기 지나고 나서 한 18개월 동안 이제 강세장이 이어진다라는 시각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3번의 반감기 동안은 반감기 전에 네.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네네. 조금 랠리가 있었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에 반감기가 지나면은 6개월,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 및 하락하다가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네. 랠리를 펼치는 네. 그런 게 반복됐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으로 보면 2조 달러가 넘었거든요. 이 파이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계속 그렇게 반복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대규모의 인플로우가 자금 유입이 없으니까 그냥 이 파이 안에서 암호화폐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들끼리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패턴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반감기가 또 오네? 그러면 이때쯤 주워 담자. 그래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끝물이다 생각하고 파는 이런 이제 인간의 행동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돼 왔던 건데 네. 지금 보면은 반감기가 아직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고 3번의 반감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깨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미증유의 사태다라고 정의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이전까지 없었던.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18개월 이후에 이제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윈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기가 짧아져서 뭐 한 6개월, 1년 있다가 랠리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또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수요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현재. 네. 그래서 랠리는 비슷한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상승폭이 말도 못하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승폭이. 네. 이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는 계속해서 그 반감기 바로 직전 가격에서 그 다음 고점까지 네네. 올라가는 배수가, 가격이 올라가는 배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반감기 때는 100배,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0배 올랐고요. 네. 세 번째 반감기 때가 이제 16년 반감기에서 2021년도 고점까지 이제 4년 주기니까 반감기 직전부터 그 21년 8천만 원까지 총 한 6배, 7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100배, 20배, 6, 7배. 네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한 3배? 3배. 오를 것 같다. 지금 현재 반감기 직전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지금 뭐 1억에서 3, 4배 가면은, 3배 3, 간다 치고 3억까지 가면은 이제 랠리가 마무리됐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한 18개월 후 이 가격이 네네. 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감기 직전에 전고점을 뚫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네. 지금 이 수요가 기존 3번의 반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면은
랠리가 얼마나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3배는 너무 보수적인 예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 맞죠. 얼마나 더 이게 그래서 몇 배수가 붙을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네.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아마 기존의 그 100배, 20배, 6, 7배로 줄어들었던 이런 점점 수평화되는 곡선이 깨지고 네. 그냥 브레이크아웃하는 그런 포인트가 올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radually then sudden이란 말인데 네네. 어떤 관심이, 어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쭉 모일 때는 얼리 어답터들이 주로 처음에는 그 관심을 주도하죠. 그래서 평탄하게 이렇게 관심이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구글 트렌드에 키워드를 쳐보면 AI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AI. 이 방송 보시면 네.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구글 트렌드에 쳐보시면 20년까지 검색 키워드 그 유입량을 우리가 트렌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지난 2022년까지는 완전 플랫하게 그냥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다가 22년에 갑자기 솟아올라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네. 있어요. 이게 바로 특정 임계점이었던 거죠. gradually, 천천히 관심이 모이다가 suddenly, 갑자기 확 오르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gradually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은 suddenly가 안 왔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한번 구글 트렌드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20년 그 차트로 보면,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AI도 주기를 짧게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네. 하지만 20년으로 늘리니까 이렇게 눕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점이 너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앞으로 이렇게 가다 앞으로 저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사실 누워버릴 거예요. 플랫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AI와 비슷하게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그런 기술로 우리가 정말 본다면 블록체인. 네. 1억에 사도 돼요? 라는 질문. 아까 처음 질문도 돌아가서 why not?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굉장히 우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다시는 이 가격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지만 이제 알트코인. 이 알트코인도 곧 이제 강세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은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도 예년이랑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년, 예. 이제 크립토,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을 2조 달러 정도로 보고 그 2조 달러에서 뭐 약간 넘나드는 그런 수준이었을 때는 순환매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잘 적용이 됐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가면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뛰어넘어가지고 폭등을 하죠. 그게 이제 정확히 순환매가 도는 건데 그때는 생각해보시면 지난 비트코인의 14년의 역사 동안 기준금리가 어땠나 보면요. 네.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2008년 이제 뉴욕발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 이제 비트코인 처음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준금리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쭉 내려가다가 제로금리를 드디어 2020년 전에 네. 이제 터치를 하고 코로나 때 또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5.5%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였고 양적 완화 추세였을 때는 시중에 돈이 흔하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어디든지 이 돈이 갈 곳을 찾아야만 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동안은 많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성 투자가 가능했고, 그때는. 네네. 왜냐면 돈의 값이 쌌으니까. 대출 금리도 낮았고,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때 뭐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나를 돌이켜보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이제 테슬라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막 관심 받기 시작하더니 밈코인, 도지코인, 뭐 플로키, 시바이노 이런 것들이 네. 귀엽다 하면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고 귀엽다. 국내에서는 김치코인들의 이름이 예쁘다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엄청 예쁜 이름들의 크레딧 코인들. 코인도 있고 뭐.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메타버스가 놓쳐서는 안 돼 버스라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까지 막 커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 메타버스 상이 열린대.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이 알트코인들이 쓰일 거야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디센트럴랜드도 있었고. 그렇죠. 네. 아마 다들 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제가 폄하하기는 싫은데 네, 저도 물려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 투자가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VC 벤처 캐피탈들이나 뭐 PE나 아니면은 뭐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네. LP들이 되게 그 펀드들의 돈을 대주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LP들은 이 LP들이 굉장히 자애롭고
돈의 값이 싸니까, 돈이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뭐 위험한 데 들어가도 돼라고 굉장히 이제 풀어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5% 이상 미국에서 올라가고 나니까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은행 이제 연준부터 벌써 이제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계속해서 대차대표를 축소하잖아요. 그리고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희귀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LP들이 지갑을 닫고 네. 벤처 캐피탈, PE 이런 회사들이 펀드들이 아무데나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냐?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 네. 수년 안에 브레이크 이븐을 해서 내가 드디어 이 회사가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곳에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죠. 뭔가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거네요. 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하고 2023년부터 지금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면 네. 한두 차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이렇게 중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10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희망적으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사실 인식할 수가 오히려. 있어요. 네. 이게 주식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매그니피선트 7, 7종목만 계속 올라가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그 7개 종목이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 AI와 연관이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테슬라도 AI 연관된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얘기는 하죠. 네. 얘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고금리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차가 이제 안 팔리니까 아무래도 언더밸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완전 영끌하고 있고 잘 넘어가지 않죠. 뭔가 주식 그 7종목의 주가가 그렇게 올랐으면 네. 러스텔 2000에 있는 중소형주 중에 좀 탄탄한 것들도 이렇게 넘겨오는 그런 게 있을 만한데 잘 없어요. 근데 되게 선별적으로 일어나죠. 이 회사가 되게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고 손익분기를 넘을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이런 어떤 큰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에만 선별적으로 주가가 다락같이 오르기는 하죠.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업계로 그래서 놓고 보면 비트코인 외에 그런 성장성이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을까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거 이더리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영국이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ETN 상장지수 증권을 승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은 있긴 있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그렇죠. 이더리움은 그럼 어때요? 일단 ETF 얘기부터 드려보면 네. 이더리움 ETF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이더리움은? 네,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미국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국이나 홍콩이 지금 굉장히 가시권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현재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줬을 때 나왔던 그 레터에서만 봐도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하고 투기성이 짙고 그런 위험한 자산이므로 투자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거 ETF를 승인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승인하는 거나 뭐 인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SEC가 패소한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준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뚝뚝 묻어나는 네. 그런 레터였습니다. 이더리움을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 SEC가 이더리움 ETF를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제 나도 해줘라고 하는 알트코인들까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EC가 비슷하게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또 뭐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더리움 ETF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영국과 홍콩에서 뭐 이더리움 ETF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과는 다른 뭐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ETF가 나왔을 때랑은 확실히 좀 임팩트가 딸리긴 하겠죠. 그 ETN도 마찬가지고요. ETN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ETF에 대한 제 관점이고 네네.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관점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없죠. 그렇죠. 인터넷의 주인은 없죠. 인터넷 위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저 회사들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쓰게 됐나? 2000년대 이제 초반에 IT 버블, 그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굉장히 네. 좀 세분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편돼 있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딱 접속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표준이 달라가지고 그 표준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로 합쳐진 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제 그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들이 그 위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건물을 지어서 네.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의 공통된 표준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단일 표준 네트워크는 결국 2등, 3등을 굳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 완전히 하나가 그냥 독점하는 형태로 갑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그냥 가상 자산으로 보지 말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네. 네트워크로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죠.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고 가장 높은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가격도 가장 높고 네.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는데 제2, 제3의 네트워크가 필요할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 비트코인으로 다 흡수될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을 보기만 해도 한 번 1등의 자리를 굳건히 하면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으로 인해서 2등, 3등이 그것을 뛰어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도대체 언제 나온 회사입니까?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리고 메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메신저 도대체 언제부터 썼던 메신저인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SNS죠. 네네네.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사용자가 많고 가장 뭐 네트워크 효과로서 승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중이에요. 혼자 또 ETF가 지금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굳이 2등에 3등에 투자하려고 할까? 1등도 아직 가격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데 네. 승수 효과를 노리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1등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비트코인이어야만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좀 알겠네요. 네.